김용민의 정치쇼 수요일 4부는 진보와 보수의 젊은 피 청년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내는 시간입니다. 자,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님 말이죠. 네. 시사저널에서 선정한 차세대 리더 정치부문 4위입니다. 1, 2, 3위가 누구냐? 1위 김경수 경남도지사, 2위 이재명 경기도지사, 3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4위예요. 예. 야, 이 대권 주자급 해당하는 분들 이게 워낙 다자간 조사다 보니까요. 네. 1, 2, 3위 이렇게 갈수록 이제 기하급수로 이제 약간 떨어지는 게 있긴 있거든요. 득표율이. 그래요? 그래도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그래도 4위 했다는 게 보수 진영에서는 1위예요. 보수 1위니까 통합 4위 했다는 게 저는 그것보다 의미로 봤을 때 예. 저는 하태경은 13위라는 거 갖고 하태경은 제가 놀립니다. 제가. 그래, 근데 사실 이게 제가 보니까요. 항상 모든 선거도 그렇고 하지만은 결국 인지도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 노출도가 중요한 거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전당대회 치르는 와중에 이게 조사가 됐더라고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예. 그 노출도가 높아서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아이, 근데 겸손하기까지 하시네요. 아니 지금 그래요. 자유한국당 이런 당 그 후보들도 다 앞질러 갔어요. 거긴 근데 차세대 리더 정치인 부분에서는 선수가 좀 없잖아요. 좀 보니까. 그러네요. 보니까. 예, 사실 그래서 원지사님도 제도 원용 지사님도 네. 저랑 이제 한 등수 차이인데 사실 숫자는 그게 차이 안 나는. 그래서 사실 최근에 언급이 많이 됐던 사람들 위주로 이제 투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바른미래당의 네. 그 존재감을 네. 앞질러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어이구야. 저 이준석 최고위원 존재감. 다 김용민 씨 덕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아무래도 뭐 제가. 훈훈하다. 자, 우리 최석 대변인님도 아주 분발하셔야겠어요. 그러게요. 저도 후보로 좀 들어가고 싶네요. 예. 그러려면은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님을 막 비난하면 돼요. 그럴까요? 신나게 때리면 이제. 네, 다음 주부터 좀 같은 반열에 바꿔볼까요? 오르는 거예요. 같은 반열에 오르는 겁니다. 예, 그래요. 정치는 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판을 흔들기 위해서도 또 그냥 뭐 없는 그런 막 분노와 없는 막 이렇게 성토가 또 막 몸속에서 몸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약간 그 백신 같은 것도 원래 약간 약해진 병균 같은 걸 주입하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예. 뭐 꼭 그런 의도로 갖고 한 건 아니지만은 뭐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좀 싸워야 될 대상이 나온다 했을 때 싸우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그 대상이 이제 안철수 대표는 이런 분이라서 제가 참. 그래서. 근데 그건 제가 피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던 게 제 지역구를 가지고 그렇게 그 공천 갈등을 일으키니까. 노원병. 예, 그래서 뭐 사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노원병을 두고 저기 그 지역구 내가 전 지역구였으니까 내 뜻대로 해야 된다라면서 만약에 박종진 전 앵커를 상대로 드수셨다면은 박종진 앵커가 4등을 할 수도 있었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어떤 절차로 이제 다투었는지와 더불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표현하기 그렇지만은 그 모 보수 논객 한테서 그때 그 공천 갈등이 있을 때 공천 갈등 한창 끝난 다음에 이제 저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이준석이는 절대 못 싸울 줄 알았는데 싸우긴 싸우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하나씩 이제 좀 사람들 각인이 되는 모양인 것 같아요. 보니까. 싸울 줄 아는 정치인. 이게 미덕입니다. 한국 멋있다. 정치에서는. 근데 이거 갖고는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더 나은 주제를 갖고 싸웠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최석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눈이 이렇게 안 좋아지셨어요? 주말에 제가 좀 무리했나 봅니다. 피로해서. 예. 누구한테 맞은 52시간 이상 일한 건 확실해 보이는데. 과로 피로에 맞았습니다. 누구한테 맞은 것 같은데 그렇게 주먹으로 맞지 마시고 말로 맞고 또 말로 치고 그래야 사실 우리가 같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습니다. 강원랜드 국정조사 문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이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했는데 정의당은 좋다 그것도 하되 강원랜드 국정조사도 하자. 여기도 특별 채용 의혹이 있다. 이렇게 맞받아치면서 국정조사 범위가 넓어졌는데 어떻게 뭐 자유한국당이 지금 받는다는 겁니까? 안 만든다는 겁니까? 어저께 제가 논평 내고도 저 되게 놀랐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이제 품이 정말 넓고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죄송했던 게 오해했던 거죠.
정말 이걸 정쟁거리로 쓰려고 채용 비리라는 거 대한민국 사람들이 누구나 분노할 만한 그렇죠. 이 논점을 가지고 그냥 정쟁으로 사용하냐고 이제 오해를 했는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진짜 하겠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송하단 말 드리고 한국당 역시 제1야당, 대한민국 제1야당은 아무나 못한다. 자유한국당 역시 자유한국당이다. 이렇게 어저께. 김성태 대표가 그러면 받기로 했습니까?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뭐 원내대변인 말 다르고 김성태 대표 말 다르고 뭐 윤영석 뭐 수석 대변인 말 다르고 계속 다르죠. 그러니까 뭐 받는다고 하는데 뭐 물 타지 말라도 얘기하고 뭐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진짜로. 김성태 원내대표의 워딩은 이겁니다. 그 뜬금없이 강원랜드냐? 정의당답지 않게 사실상 물타기 하지 말아야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네. 아니 근데 사실 저도 약간 정의당이 그런 제안했을 때 좀 뜬금없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왜 이걸 끼워 넣었지라는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뭐 거기서 이제 정의당 하기 참 힘들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던 게 고심이 약간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이게 사실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자유한국당이 던진 아젠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원한 그대로 무엇이든가 내용이 무엇이든가 원한 그대로 수용하면은 현재 범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자유한국당 3중대 정도 되는 위치로 가는 것이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수정안을 내야 되는데 수정안을 내자니 이제 이 채용 비리 과거 연관된 건이 이제 강원랜드 건이다 보니까 엮은 것 같은데 사실 강원랜드 건은 이미 검찰 수사가 상당수 진행되고 재판이 진행된 건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국조가 들어가는 게 사실 순서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 국민들은 납득이 안 가요. 그 권성동 전 법사위원장 포함해서. 다르게 생각하는데 지금 권성동 같은 경우에 지금 조사를 처음 받은 날짜가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조사요? 예. 2달 전이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4월 27일이에요. 4월 27일.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TV에 그냥 그날이었죠. 그날에 저도 그때를 까먹고 첫날이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과연 가능하냐는 거죠. 이게 과연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하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 들어갔는데 국정조사를 해야 되느냐라는 말은 국민들 정서상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서울시청을 난입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채용비리 밝혀야 된다. 채용 비리는 지금 강원랜드보다 큰 게 없어요. 500명 중에 95%를 부정첩탁으로 들어갔는데 강원랜드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강원랜드가 먼저다. 그 말씀했죠. 그래서 저도 그냥 뭐 찬성입니다. 정의당이 왜 그런 고민을 했는지는 저는 대충 알 것 같은데. 그래서 바른미래당은 적극 찬성합니다. 강원랜드도 같이 설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바로 선뜻 동의했습니다. 저희는 걸린 사람 없어요. 제1야당이 풍모를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오해했어요. 제가. 그런데 어느 쪽은 이제 큰 도량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럼요. 어느 쪽은 아주 뭐 그냥 원천봉수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교통 정리가 좀 안 된 게 조금 그 당내에서 그게 좀 아쉬워서 그렇지. 저희가 지지율이 한때 자유한국당을 넘어서 제1야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되게 죄송스럽더라고요. 대한민국 제1야당 누구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건수는 자유한국당이 이걸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 이전에 그냥 민주당이 전반적인 이걸 받느냐 안 받느냐로 이제 넘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상 서울교통공사 건에서도 그렇고 다른 건에서도 그렇고 억울한 점이 있다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방어를 하는 모양새를 지금 취하고 있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정조사하지 말고 감사원 감사를 제대로 한번 받아보자. 뭐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근데 뭐 감사원이라는 조직이 우리나라는 이제 행정부의 뭐 사실상 거의 뭐 관할하에 있으니까 감사원이라는 조직이 지금까지도 밝혀내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그렇다고 국회 국정조사가 과연 진실을 들춰낼 수 있겠는가 하는 또 의문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요, 이게 사실 지금 나온 그 명단들 보면요, 이 전수조사했던 명단들을 보면요,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지 그냥 알아서 신고해라 이런 수준의 명단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강제성이 들어간 형태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은 좀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사실 이런 것 때문에라도 이제 우리나라는 감사원을 이제 사실상 행정부 아래에 두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국회로 넘어와야 된다. 감사원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의회에 이제 감사원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우리나라는 보면 감사 체제가 감사원도 있고 국감도 있고 여러 가지 참 뭐 수사기관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또 곤욕이에요 보면 감사원에 한번 털리고 여기 한번 털리고 이러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거 보고서 만들다 다 일이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의회 감사처를 두는 것이 아마 다음에 대통령께서 또 개헌을 언급하셨으니까
그 권한 조정이 있어가지고 의회가 감사 권한을 확실히 갖는 것이 옳겠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좀 더 미연에 방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다음 총선에서 예. 민주당이 압승을 한다. 예. 뭐 심지어 단독 개헌선까지 확보하는 예.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것도 무의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감사원을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감사원이 지금 행정부에 붙어 있는 체제 자체가 우리나라가 약간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간 과거에 급하게 만드느라 좀 잘못했던 제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독립기관으로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되죠. 왜냐하면 예. 실제 우리가 이제 3권 분립이라 그러는데 네. 대만 같은 경우에는 5권 분립을 합니다. 예. 우리 5권 분립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인사혁신처에 해당했던 공무원 선발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도 전부 다 이제 별도무기로 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5부 이제 소위 말하는 5권 분립 같은 것들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 최석 대변인님, 네네. 그 정의당에서는 고용 비리 대책 네네. 어떤 것들을 좀 세워놓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정미 대표님이 이제 뭐 의원 되시자마자 2016년 2011년부터 4월부터 해서 채용 관련된 공정화 법률을 개정을 벌써 내놨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 내놨는데 뭐 사립학교법 관련된 것도 그렇고 청년 공정취업에 관련된 보장위안법도 내놨는데 예.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내놨는데 소위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아. 지금 이 건에도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벌써 내놨는데 우리가 은행권에서도 채용 비리가 한번 크게 터졌었잖아요. 예. 그때도 사실은 이 법이 만약에 그대로 통과됐으면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냥 이렇게 좋은 법들이 의회에 그냥 머물러 있죠. 소에 그냥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국민들께 이제 부탁드린 거는 이런 좀 뭐랄까요,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까, 정의당에 좀 힘 좀 실어 달라. 단독으로 저희가 교섭단체 만들고 좀 더 의원이 많으면 충분히 이게 뭐 소에 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진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으로 다가갈 수 있는데 예. 이렇게 좋은 법들은 벌써 다 있는데 이거 지금 그냥 머물러 있어요. 예, 벌서 예. 2016년에부터 나온 법들인데 그래서 좀 안타깝죠. 그래요. 이준석 의원님, 그 감사원을 행정부에서 독립시키거나 의회 아래 두자 이런 말씀 하셨어요. 뭐 아예 그냥 제5부로 네. 두는 방안도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여야 합의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의회주의자들이라고 우리 하는 그룹 같은 경우는 여야를 막론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의장에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감사위원 자체를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원내 정당들이 나눠서 추천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전 최석 대변인도 괜찮다. 예, 미래를 보고 제가 얘기합니다. 앞에 괜찮다. 의원이 보여가지고 최석 대변인도 아마 비슷한 생각이겠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예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처음에 지금 감사원 그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물었었죠. 뭐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데 감사원에 뭐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희도 사실은 뭐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다만 지금 이렇게 뭐 국정조사로 계속 밀고 나가는데 그거에 만약에 뭐 비리도 아래 위가 있다 보면 더 큰,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얘기하면은 사실은 강원랜드는 친인척이 26%에 해당해요. 뭐 서울교통공사는 11%인데 예. 2배잖아요. 예. 그럼 어찌 보면은 그럼 가장 큰 비리는 그 채용 비리는 강원랜드인데 당연히 강원랜드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하여간 저는 또 이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감사원장이든 또 뭐 한국은행 총재든 그리고 법원장이든 그리고 심지어 뭐 KBS 사장이든 이게 독립성이 보장돼야 마땅할 곳은요. 요즘 휴대전화가 국민 한 분당 다 있잖아요, 하나씩. 네. 이 모바일도 보안이 유지돼 있으니까 뭐 이게 국민 투표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의 어떤 모바일을 통한 의사 개진 차원에서 한번 그렇게 모바일 투표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에게 건의가 되면 대통령이 그것을 웬만하면 받는 이런 형식으로 직접 민주주의 실험을 해보는 것은 어떨지. 청와대 청원이 비슷하게 동작하고 있긴 하죠. 청와대 민원은 한 20만을 해야 뭐 답변하는 정도인데 인사권을 아예 국민에게 넘기는 특히 독립기관장에 한해서라도 해보는 것은 어떨지. 기술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뭐 저희가 정의당이 저희는 그런 투표를 당내 투표를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 갖고 있는데 개인 확인 절차 거쳐서 투표를 저희는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국민 투표라는데도 제가 볼 때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거를 뭐 어떻게 뭐랄까요? 그럼 투표율이 많이 높아지겠죠. 예. 뭐 어떤 투표나 그래서 뭐 그런 걸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저는 이제 이런 걸 근데 아까 말했던 감사 조직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 대안이지만 이번에 드러난 것이 뭐냐면은 공공 일자리와 공적 영역을 늘리는 것 자체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얼마나 달콤한 이제 비리의 유혹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원래 제가 완고한 보수주의자의 논리로 가면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다 민영화 해버리죠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다만 이번에 정부에 있어가지고 공공 일자리를 더 늘리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공공자가 들어가면은 조금 더 공정하고 왠지 그것이 잘 분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있는데 더 국민이 감시하고 감사원이 감시하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더 악용될 소지가 있는 일자리들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뭐 동네에서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단기 일자리 이제 공공기관에서 찾으시는 분들 보면요 이미 아실 겁니다. 보면은 동네 특히 뭐 주차 요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소 관리하시는 분들은 단기 일자리 같은 것들 그게 얼마나 불투명하게 지금 선발되고 운영되는지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이번에 싸잡아가지고 한번 감사를 해야지 적폐청산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예.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경제민주화라는 강령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침몰하기 시작했다. 전원책 조직강화특위위원회 말이었습니다. 네. 경제민주화의 기치를 들고 2012년 총선 때 임했던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이준석 최고위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는 분들이 옛날에 이제 물에 빠져가지고 구해줬더니만 지금 이제 와서 딴소리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김용민 씨도 선거 그때 다 뛰었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왜 만나면 또 그 얘기 하지 마. 그래요? 흑역사라서. 아니 선전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선전한 겁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투표 잘 받았는데. 46% 40. 45%안 넘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굉장히 박빙선거가 치러지는 상황 속에서 새누리당이 그 당시 좌클릭이라는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어느 정도 중도화된 강령과 이념을 내놨던 것인데 저는 그것이 그 당시에 2012년에 새누리당의 총선에서의 한번 생명 연장 그리고 나중에 대선에서의 박근혜 통해 당선까지 이뤄지는 결정적인 그 요소 중에 하나였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경제 민주화라는 이슈는 사실 중간지대에서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중요한 이슈였는데 그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이 그걸 내세우면서 바로 이제 선점해갖고 그걸 야권에서 뼈아프게 생각했던 지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와가지고 그때 아무 비판 안 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글쎄요 이건 뭐 하자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이 사실 망할 이유는 많거든요. 그게 무슨 경제민주화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 안 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그 좋은 이슈를 뭐 선점해 놓고 실제는 그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를 뭐랄까요 마음이 돌아선 거지 경제 민주화 때문에 뭐 침몰했다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보수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경제 민주화는 간단해요. 경제 성장의 과실이라는 것이 민주적으로 분배되게 하는 것이 경제 민주화예요. 그런데 아니 그 물어보면 다 답해줄 수 있는 걸 왜 모른다고 계속하면서 이거 여기 이 개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렇죠. 경제 성장의 과실이 민주적으로 분배되는 게 싫다면 그 어떤 경제를 지향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그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무조건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과거 부정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요즘 너무 조용히 계셔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이 경제민주화를 부정하는 듯한 전원책위원회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이것도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도 굉장히 공부 잘했던 경제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전원책위원은 이제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서적 몇 권 탐독하시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경제학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권위 호소의 오류는 아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전원책 변호사의 이제 주장을 다 일관되게 보면은 뭐가 있냐면요. 어떤 과거의 이제 철학과 사상가의 주장을 고지고대로 순수하게 받아가지고 본인의 주장으로 이야기하세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항상 느끼지만은 그런 순수한 주장이 현실 세계에 적용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원책 변호사 이런 진심은 믿지만은 이분이 뭐 책은 쓰실 수 있어도 정책을 담당하실 수 있겠냐에 대해 가지고는 약간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정치를 책으로 배워서 그래요. 책으로. 뭐 차별성 때문에 분명히 뭐랄까요. 부의 재분배나 이런 것들 면에서 보수의 입장이 가장 진보와 다르기 때문에 뭐 경제민주화를 뭐 그렇게 뭐 선점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전원책 의원이 지금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는 들어보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거는 뭐 정치를 책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
설득력이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옛날 노래 가사가 있잖아요. 그 보면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마지막에 나 완전히 못했어 있잖아요. 이제 보면은. 근데 그게 저는 예. 지금 전원책 변호사가 원래 이제 방송하시면서 이제 편집된 화면 속에서는 굉장히 일관된 말씀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냥 호통치시면서 입었어요. 다 잘라라 뭐 이런 그냥 그 뭐 그런 이미지였는데 지금 이제 편집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기자들은 편집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확성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편집이 됐으면 하는 부분을 또 침소봉대하는 제가 저랑도 일했던 팀들이지만은 그 방송의 팀들이 얼마나 그 편집을 열심히 했겠느냐 요즘 느낍니다. 썰전 말씀하시는군요. 예. 자, 이 전원책 위원이 왜 갑자기 경제민주화를 한국당 침몰의 원인으로 지목했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분은요 진심 저는 전원책 변호사 진심을 한 번도 의심해본 적은 없어요. 이분이 방향은 틀려도 그 틀린 말 마음에 없는 말을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분은 진짜 본인이 중도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보다 자유한국당은 더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분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은 새누리당은 좌파였다니까요. 이게 진짜 체육대회에서 운동장에서 선생님이 너 기준 했을 때 기준 들고 그 좌우로 정렬인데 전원책 변호사는 지금 맨 오른쪽에 서가지고 기준 한 다음에 더 오른쪽으로 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운동장 밖으로 밀려납니다 이러면은. 알겠습니다. 정의당 6돌 기념행사도 있었고요. 자 우리 최석 대변인님 6돌. 이후에 할 일도 참 많아 보이고 말이죠. 지지율도 많이 올랐습니다.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2012년 저희가 10월 21일 날 5,000명 당원 1% 지지율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6돌 맞이 저희가 5만 명의 당원과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두 자리대 지지율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겨레 오늘자 그림 만평에서 노회찬 대표님을 그렸더라고요. 그리고 뭐라 써있냐면 그립다 그의 말이 라고 이제 국정조사 했던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렸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정의당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노회찬이라는 온 국민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이 쌓아놓은 그 돌을 디딤돌 삼아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가 젊은 정치인을 키우기 위해서 진보 정치 4.0이라던가 아니면 노회찬 재단을 지금 내년 1월에 저희가 지금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 분명히 좋은 정치인들을 많이 만들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곳에 퍼지면 대한민국 정의당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 정의당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바른미래당의 또 역할도 또 크게 기대하겠습니다. 자, 석임의 최석 정의당 대변인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